오늘은 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선영이라는 평범한 주부의 사연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온화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25살에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시댁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이 깨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생활.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40이 넘어버렸죠.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사건 하나가 선영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마음의 댐이 터져버린 거예요. 과연 선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25살 박선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걱정이었죠. 선영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때 소개받은 남자가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30살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라고 했어요. 첫 만남에서 준호는 과묵했지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선영도 수줍게 인사를 건넸죠. 박선영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준호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영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선영은 가슴이 뛰는 느낌은 없었지만 안정감은 느꼈습니다.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앞섰어요. 부모님도 준호를 마음에 들어 했고 주변에서도 좋은 인연이라고 축하해줬죠. 하지만 시어머니 김정숙과의 첫 만남은 달랐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날, 준호의 집에서 열린 가족 식사 자리였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선영 씨예요. 김정숙은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키가 작네. 우리 준호가 키가 큰데. 선영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집안은 어디고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김정숙의 표정은 계속 굳어 있었어요. 식사 내내 김정숙은 선영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아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건지, 시부모 봉양할 마음가짐은 되어 있는지. 선영은 고개만 끄덕이며 네,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선영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김정숙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예단을 맞추러 갈 때도 늘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이런 드레스는 너무 화려해. 우리 집안 분위기에 안 맞아. 예단도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과하게 하더라. 검소하게 해야지. 선영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김정숙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자신의 것인지 김정숙의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결혼식 당일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선영은 부족 하나마 좋은 아내가 되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선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시댁에서의 새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3박 4일로 짧게 다녀온 후 바로 준호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거죠. 첫날 밤 선영은 시어머니가 준비해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집,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끝나는 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훗날 얼마나 큰 현실이 될지 말이에요. 결혼 후 첫 아침, 선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선영은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 선영이 일어났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김정숙의 목소리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밥 준비, 준호 출근 준비, 시아버지 혈압약 챙기기, 빨래, 청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죠. 특히 힘든 건 김정숙의 끝없는 지적이었습니다. 선영아, 된장국이 너무 짜다. 우리 집 입맛에 안 맞아.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싱거워? 간을 제대로 안 했나? 선영은 매번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울고 싶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명절이었습니다. 첫 추석이 다가왔을 때 김정숙은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아, 이번 추석엔 친척들이 많이 와.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제대로 해야 한다. 네,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전부터 준비해야지. 전 부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나물 무치는 것도 제대로 해야 하고. 김정숙은 선영에게 족보까지 외우라고 했습니다. 누가 몇 촌인지,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일일이 가르쳐 줬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영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아이고, 이것도 모르나. 시집 와서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추석 당일 선영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계속 서 있었어요. 친척들이 오면 인사하고 차 대접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친척들 앞에서 김정숙의 태도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서툴러서 말이야.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 선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친척들과 술을 마시느라 바빴고 선영의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죠. 그날 밤 모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선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사나? 준호에게 하소연해 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선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자신만의 시간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견뎌내는 시간일 뿐이었죠. 어느 날 대학 동기 미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 후에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미경아. 요즘 좀 바빠서. 바쁘긴 뭘 바빠. 주말에 나와서 커피 한잔 하자. 다른 애들도 다 만날 거야. 선영은 가고 싶었지만 김정숙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미안해.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결혼 전과 너무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생기 없는 얼굴, 거칠어진 손, 늘 구부정한 어깨.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김정숙의 지적, 끝없는 집안일, 그리고 무관심한 준호. 선영은 점점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이런 건가? 사랑 없이 한 결혼의 대가가 이런 건가?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으려 했죠. 그런데 정말 좋아질까요? 선영의 마음속 상처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혼 1년 후 선영은 임신 소식을 접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죠.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하지만 김정숙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이고, 드디어 임신했구나. 아들이길 바란다. 그 순간 선영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임신 기간 내내 김정숙은 선영에게 이것저것 시켰어요. 임신했다고 놀고 먹으면 안 된다. 몸 쓸 일은 안 해도 되지만 집안일은 해야지. 입덧이 심한 날에도 선영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비린내만 맡아도 토할 것 같은데 생선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김정숙. 선영은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겨우겨우 요리를 완성했어요. 준호는 선영의 고생을 알면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임신했다고 너무 편하게 지내면 안 돼.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김정숙은 더욱 간섭이 심해졌어요. 산후조리원은 돈 아깝다. 집에서 조리하는 게 낫다. 아이 이름은 우리가 정할 거다. 선영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시댁 위주로 결정됐어요. 드디어 출산 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선영은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그래,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택시 타고 병원 가.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선영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 함께 있는데 자신은 혼자였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정숙은 손자가 태어났다며 기뻐했지만 선영에 대한 태도는 여전했어요. 산후조리 제대로 해라. 우리 손자한테 젖 잘 먹이고. 애가 왜 이렇게 자주 우나? 내가 제대로 안 돌보나? 선영은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밤중에 아기가 울면 혼자 일어나서 달래고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준호는 피곤하다며 다른 방에서 잤어요. 더 힘든 건 김정숙의 육아 간섭이었습니다. 젖이 부족한 것 같다. 분유를 먹여라. 애를 너무 많이 안아주면 버릇 없어진다. 선영이 아기를 달래려고 하면 김정숙이 가로챘어요. 내가 더 잘 안다. 넘겨줘라. 어느 날 밤 아기가 계속 울었습니다. 선영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달래지지 않았어요. 김정숙이 방에서 나와서는 화를 냈죠.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좀 조용히 시켜라. 선영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와서 밤새 달랬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더 지쳤어요. 내가 엄마 자격이 없나? 왜 내 아이인데 내 맘대로 못 키우지? 아기가 100일이 되었을 때 김정숙은 큰 잔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손자 100일인데 제대로 해야지. 선영은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일 잔치 준비에 매달려야 했어요. 음식 준비, 손님 접대, 정리까지 모든 게 선영의 몫이었죠. 100일 잔치 당일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아기를 보며 축하해 줬지만 선영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좀 마르긴 했네.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어요. 김정숙은 손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약해서 말이야. 애 하나 키우는데도 힘들어해. 선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선영은 아기를 안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나? 아니면 이 아이와 함께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아기를 바라보며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더욱 이 집에 묶어두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선영에게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주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어느 정도 육아에 익숙해졌을 무렵, 선영은 우연한 일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선영은 아기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준호의 회사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좀 더 신선한 재료를 사려고 일부러 멀리까지 간 거였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맞은편 카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집에서는 조심해야지. 들키면 큰일 나잖아.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준호가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선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선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그 여자에게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상황이 복잡해서. 괜찮아요, 오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건가요? 준호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줘. 아이도 어리고 상황이 복잡해서. 선영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트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죠.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제대로 달래지 못했고 저녁 준비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김정숙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영아, 왜 이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긴 뭘 피곤해.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선영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저녁 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늦었네.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선영은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티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선영은 속이 더 쓰렸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응, 그냥 일반적인 업무지. 왜? 그냥 궁금해서. 준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V를 켜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우리 결혼이 뭐였지? 며칠 후 선영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하지만 수진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워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자주 통화하는 번호가 있었는데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번호로 전화해볼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도 늦어. 응,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냥 복잡한 거야. 설명하기 어려워. 준호는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했어요. 어느 토요일, 준호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간 후, 선영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우연이라도 준호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시내 번화가를 돌아다니다가 영화관 앞에서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다정하게 걷고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 보였죠. 선영은 아기 울음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선영은 집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준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늦었네. 일이 좀 복잡해서.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정말 회사에 있었어. 준호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디 있었겠어? 왜 그래? 그냥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서. 일이 많아서 그래. 이해해줘. 선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두려웠거든요.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부터 선영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준호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결혼 생활 자체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른 여자와 즐겁게 지내고 있구나. 선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 초라해진 모습.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편한 것만 입고 다니는 자신. 저 여자는 어떨까? 예쁘고 젊고 자유로울까? 질투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왜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아이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은 아니었어요. 김정숙은 여전히 선영에게 이것저것 시켰거든요. 선영아, 시장 좀 가서 장 봐와라.
그리고 은행 볼일도 있고. 어느 날 선영은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주부 환영, 시간협의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나도 뭔가 해볼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선영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해볼까 해서. 준호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르바이트, 갑자기 왜? 아이도 어린이집 가고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보고 싶어.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하잖아. 선영은 더 설명해 보려 했지만 김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아,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밖에서 돈을 번다고? 어머니, 요즘은 많은 주부들이 이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가난한 줄 알겠다. 하지만 어머니, 안 된다고 했잖아.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그것도 부족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는 어머니 편을 들었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집안일도 많은데. 그날 밤 선영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 건지도 말할 수 없나? 내 인생은 정말 이것뿐인가?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시도해봤죠. 어머니, 제가 일하는 건 정말 작은 카페에서 몇 시간만이에요. 아이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서요. 그래도 안 돼. 한 번 시작하면 자꾸 밖으로 나돌고 싶어 할 텐데.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해. 김정숙의 태도는 완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영을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주부들이 일한다고 하면서 바람 피우는 경우도 있던데. 선영은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갑자기 일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그때 선영의 마음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인생이 있다고요. 김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선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거였거든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집안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시집 와서 몇 년 됐다고 이래? 배은망덕하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께 왜 그래? 사과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날은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숙은 선영과 말도 안 했고 준호도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몰래 그 카페에 가서 면접을 봤어요. 카페 사장은 선영을 반겼습니다. 경력은 없지만 성실해 보이세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해요. 집에 돌아와서 선영은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하지만 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김정숙은 펄펄 뛰었어요. 몰래 일자리를 구해.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 저는 배신한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제 인생
결혼해서 무슨 제 인생이야?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며느리 도리지.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제 일을 하고 싶어요. 김정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마누라 좀 봐라. 이게 뭐야? 준호는 선영을 노려봤어요. 선영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상의했잖아요. 반대만 하니까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선영은 답답했습니다. 저희 의견은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이 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인가요? 그 말에 김정숙이 화를 냈습니다. 일만 하는 사람, 우리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선영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모르세요. 저는 이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요. 하지만 아무도 선영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만 일어났죠. 그날 밤 선영은 아이를 안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확신 말이에요. 선영이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준호의 큰형네 가족이 설날을 맞아 집에 왔어요. 큰형수 정민은 선영보다 2살 위였지만 늘 선영을 아래로 봤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영이 요즘 일한다며 카페에서. 네, 언니. 정민은 킬킬 웃었습니다. 아, 용돈벌이. 그것도 좋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김정숙이 끼어들었어요. 용돈벌이가 아니라 말이야. 이 집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게 말이 되나?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래요. 저희 동네도 주부들 일 많이 해요. 정민은 김정숙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맞아요. 우리 같은 집안에서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좀 그렇죠. 선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설날 음식 준비로 새벽부터 바쁜 하루였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죠. 정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영이는 원래 좀 나서는 스타일이었나?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나서는 게 아니라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숙이 화를 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 우리 준호가 돈을 안 벌어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며느리까지 일하게 만든다는 거야. 선영은 답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비꼬고 돌려 해석하는 김정숙.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미가 또 한 번 선영을 건드렸습니다. 선영이 카페에서 일하면 젊은 남자들도 많이 보겠네. 그런 건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주부들이 일하다가 바람 피우는 경우 많다던데. 선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빠요. 어머, 왜 기분 나빠해? 나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김정숙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며느리가 밖으로 나돌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선영이도 이제 그만해야겠어. 주변에서 말이 많네. 선영은 참다 폭발했습니다. 말이 많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말이 많아요? 목소리 좀 낮춰. 아이들도 있잖아. 저는 정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가족한테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김정숙이 끼어들었어요. 피해 안 줘. 집안 망신시키는 게 피해가 아니야? 어머니는 도대체 뭐가 망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쁜 일이라도 했나요?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버는 게 망신이지.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는데. 선영은 울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저는 평생 집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미가 비웃었습니다. 평생 집에서 사는 게 뭐가 나빠?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 되잖아. 편하게요. 저는 하루도 편한 적이 없어요. 김정숙이 화를 냈어요. 편하지 않다고. 우리가 널 어떻게 부려먹었다고 그래. 어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산다고 말해봐. 선영은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제 의견은 하나도 존중받지 못해요. 하녀라고 이런 배은망덕하다고요. 제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정미가 끼어들었어요. 희생, 결혼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다 그렇게 살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김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가. 그렇게 불만이면 이 집에서 나가.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선영도 깜짝 놀랐죠. 김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딸 같았으면 벌써 쫓아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나갈게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니까 나가죠. 선영아, 준호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왜 살아야 해요? 매일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선영은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걸 포기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 아르바이트 하나도 못하게 하시네요. 김정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꿈, 결혼한 여자가 무슨 꿈이야? 결혼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나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인생이 있어요. 제 인생, 가족이 우선이지. 선영은 웃었어요. 서글픈 웃음이었죠.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인가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영은 아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나갈게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요. 선영아, 진정해. 준호가 말했지만 선영은 듣지 않았어요. 당신도 어머니 편이잖아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짐을 쌌어요. 아이 옷과 자신의 옷 몇 벌.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죠. 김정숙이 따라와서 말했어요. 정말 나갈 거야? 나간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살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이는 어떡하고? 제 아이예요. 당연히 저와 함께 가죠. 선영은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김정숙이 소리쳤어요. 후회해도 늦어. 하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집을 나온 선영은 우선 동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지만 선영은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건가? 아이는 어떡하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김정숙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준호의 무관심을 견딜 필요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선영은 부동산에 갔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깨서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죠.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하나로 된 공간에 방 하나. 하지만 선영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엄마, 여기서 살아? 아이가 물었어요. 응, 우리 둘이서 살 거야. 할머니는 언제 와? 선영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잠깐 안 계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아빠를 찾았고 선영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카페 일은 계속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죠. 선영은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배달 전화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어요. 아이가 잠든 후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 아침 챙기고 어린이집 보내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준호가 왔습니다. 선영아, 이야기 좀 하자. 선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일하는 곳이에요. 그럼 언제 시간 될 때 만나자. 무슨 이야기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선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후회요? 뭘 후회하시는데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나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라도 생각해. 아버지 없이 크는 게 좋겠어. 아버지 없이 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로 사는 거죠. 선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혼자서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힘들어도 제가 할 일이에요. 준호는 한참 설득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돌아갔죠. 며칠 후에는 김정숙이 카페로 왔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선영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와라. 저는 여기가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이런 데서 살면서. 김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선영아, 내가 좀 심했나? 그래도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이한테는 아버지도 필요하고 할머니도 필요해.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와 제 아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숙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선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삶이었거든요. 아이가 엄마,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하지.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응, 우리 행복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어요. 선영은 그날 밤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나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다음 달 월세를 내기가 빠듯했고, 아이가 아프면 일을 쉬어야 했죠. 그래도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원룸에서 산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선영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2개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 사장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글 잘 쓰시는 것 같던데. 우리 카페 블로그 글 써보실래요? 저요?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손님들이 쓴 방명록 보니까 글솜씨가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선영은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카페의 일상, 손님들과의 작은 에피소드, 계절의 변화를 담은 글들을 썼죠.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블로그를 보고 칭찬해 주기도 했고, 온라인에서도 댓글이 달렸죠. 이 글 누가 썼어요? 너무 따뜻해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글이네요.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활수필 출판사입니다. 선영 씨 글을 블로그에서 봤는데 공모전에 참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공모전이요? 네, 일상수필 공모전인데 선영 씨 글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선영은 고민했어요. 자신이 공모전에 참가할 만한 실력이 될까? 하지만 카페 사장이 등을 밀어줬죠. 해보세요. 잃을 게 뭐 있어요? 선영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홀로 서기의 과정,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 글을 쓰면서 선영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글로 풀려나왔거든요. 시댁에서의 나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글이었어요. 공모전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을 때 선영은 기대하지 않으려 했어요. 처음 써본 글이었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가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영의 글이 장려상에 당선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선영 씨 글이 장려상에 선정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선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상금은 많지 않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죠. 시상식 날, 선영은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봐주겠다고 했어요. 이번 수상자 박선영 씨입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선영은 가슴이 뛰었어요.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고 싶습니다. 짧은 소감을 말하며 선영은 눈물을 참았어요. 관객들의 박수가 따뜻하게 느껴졌죠.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상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해낸 거야. 정말 내가 해낸 거야. 집에 도착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상 받았어. 와, 엄마 대단해. 아이의 순수한 축하가 더욱 기뻤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아니, 원래의 나를 찾았다고 해야 할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다. 글쓰기는 선영에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였죠. 며칠 후 또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 씨, 저희가 기획하는 여성 수필집에 참여하시겠어요? 정말요? 네, 현대 여성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요. 선영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선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는 생활. 힘들지만 보람 있는 하루하루였어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한테 안 가도 돼? 선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나도 엄마랑 여기서 살래. 아이의 대답에 선영은 안도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선영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이제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이 됐죠.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자랐어요. 가끔 아빠를 그리워하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죠. 선영이 쓴 첫 번째 책, 다시 서는 법이 출간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집이었어요. 많은 여성 독자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주었죠. 이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독자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선영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과 아이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도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선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전히 빠듯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응, 엄마는 지금 행복해. 힘들 때도 있지만 진짜 행복해. 그럼 됐다.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선영은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다. 나는 40이 넘어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선영은 글을 쓰며 생각했어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결국은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선영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아들에게 말했었죠. 엄마는 늦게라도 나답게 살기 시작했단다. 그 말처럼 선영은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박선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때로는 늦은 시작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걸 선영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선영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자신을 믿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